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조용한 오후, 수원의 보호소 앞에 멈춰 선 차량 한 대의 뒷좌석 트렁크가 열렸고 그 안에 놓인 낡은 이동장은 마치 버려진 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7달 된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름은 보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고 움직임조차 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존재를 감췄다. 운전자는 보라가 캐나다 울릉도에서부터 이틀을 꼬박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 긴 여정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배변도 없었다. 사람이 무섭거나 낯설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눈빛이었다. 정화는 문을 열며 어떤 반응이라도 기대했지만 보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겁먹은 개들은 갑작스럽게 달아나려 하거나 발버둥친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듯 구석에 웅크린 채 자신의 존재마저 지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숨결은 얇고 고요했다. 차량이 덜컹거릴 때마다 한쪽 발에서만 미세한 떨림이 전해질 뿐이었다. 정화는 그 순간 보라가 단순히 겁먹은 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안으로, 깊은 안으로 숨었다. 그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부드러운 목소리도, 먹이 봉지를 흔드는 소리도, 옆으로 다가가는 신중한 움직임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상태였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보호소 안에 우리의 개를 옮겨놓는다. 그러나 정화는 망설였다. 회색 콘크리트로 가득한 공간, 짖는 소리, 낯선 냄새들. 그곳에 보라를 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래서 그는 운전자에게 부탁했다. 그냥 제 집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정화는 알았다. 어떤 개들은 일반적인 보호의 방식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보라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보라는 이동장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화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그 대신 이동장 전체를 마당 구석에 내려놓았다. 최대한 조용한 구석. 그곳에서 보라는 마치 주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고요하게 있었다. 집 안에서는 정환이 키우던 2마리의 개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베르만 산이는 보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주변을 돌며 냄새를 읽었다. 무언가를 경계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자세였다. 반면 하리는 한 번 다가와 냄새를 맡은 뒤 이동장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말없이 마치 담요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다. 정화는 알고 있었다. 이런 경우 정해진 절차는 단순하다. 이동장의 문은 열어두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며 낮은 목소리로 일관되게 말하고 간식을 멀리 두되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것. 그는 작은 닭고기 조각을 여기저기 흩뿌렸다. 일부는 이동장 근처에, 일부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하리는 여전히 이동장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보라는 반응이 없었다. 냄새를 맡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정환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무렵 정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돼서 그렇지? 단지 걱정일 뿐이야. 그러나 10번째쯤 다시 밖을 확인하러 나가며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두려웠다. 이 개에게 감정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 무서웠다. 보라가 결국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이 감정은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어 동네가 조용해졌을 때 정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밖을 나갔다. 마당 구석, 이동장 옆에는 하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보라 곁에 누워 있었다. 정환이 가까이 다가가자 하리가 앞발을 살짝 들어 이동장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이동장 안에서 보라의 코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말 한순간 작은 불꽃처럼. 정환은 그걸 보고 생각했다. 아직 다른 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 작고 느리고
고통스러운 가능성이지만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그 가능성을 잃는 듯한 공포를 겪게 되었다. 이동장 문을 열자마자 보라는 순식간에 달아났다. 사람 쪽으로도 집 쪽으로도 아니었다. 정환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마당 한 구석의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고 믿었던 정원이 사실은 닫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개가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정환은 이름을 불렀다.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은 조금 더 강하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는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가지들이 셔츠를 잡아당기고 팔에 상처가 나고 흙먼지가 신발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나뭇잎을 헤치며 겨우 도달한 곳에 그는 보라를 발견했다. 나뭇가지 밑에서 두 눈만 보였다.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다. 짖지도 으르렁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질 바엔 아예 존재하지 않겠다는 듯 정환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예쁜 말이 아니라 지친 말들. 괜찮아. 알아. 다 알아. 그런 식으로 계속 다가가 그녀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따뜻한 액체가 셔츠를 적셨다. 불안이 때때로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 하지만 보라는 몸을 틀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정환은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방 한구석에 오래된 매트리스를 깔았다. 차가운 콘크리트도 벽도 없었다. 그 위에는 3마리의 개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산이는 방 주변을 돌며 확인하고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하리는 천천히 보라 곁으로 다가와 다시 옆에 누웠다. 마치 전날처럼 그날 밤 정환은 문틈 사이로 방을 지켜보았다. 3개의 그림자가 한 매트리스 위에 있었다. 빛은 가로등을 통해 희미하게 비춰졌고 보라는 옆으로 누워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잠든 줄 알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은 떠 있었다. 초점은 없고 마치 꿈속에서도 경계를 풀 수 없다는 듯 멍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환은 자신이 그녀와 함께 그 어둠에 앉아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정환은 늘 하던 대로 매트리스 근처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닭고기를 잘게 잘라 조금씩 바닥에 두고 물러났다. 첫 조각은 매트리스 끝자락에,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 세 번째는 그의 손끝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에 놓았다. 보라는 여전히 매트리스 구석에 몸을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벽을 응시하고 있었고 몸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보라는 완전히 사라지려 하지 않았다. 시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간식 쪽으로. 움직인 것은 오직 눈뿐이었다. 정환은 그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을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리는 여전히 보라 옆에 누워 있었고 산이는 방을 한 바퀴 돌고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간식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를 지켰다. 간혹 손을 움직여 닭고기 조각을 옮기거나 물그릇을 바꾸는 정도였다. 보라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다. 작은 변화였지만 명확한 변화였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늘 불을 끄고 자는 게 무서웠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다. 그 시절 가족이 키우던 shepherd 믹스 개가 있었다. 이름은 아이비였다. 밤이 되면 정환의 침대에 조용히 올라와 그의 가슴에 몸을 붙였다. 정환은 아이비의 호흡에 맞춰 숨을 쉬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리듬에 따라 공포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는 그때는 몰랐지만
아이비는 자신의 첫 번째 심리치료사였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도 다르지 않았다. 한 마리의 진돗개를 위해 그는 또다시 바닥에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재만으로 곁에 있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매트리스 옆에 옆으로 앉아 시선을 벽 쪽으로 돌렸다. 등을 보라에게 보인 채 어깨를 기댔고 시선을 문 밖에 두었다. 하리는 발밑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산이는 복도에서 낮은 소리로 몸을 말았다. 보라는 여전히 구석에 있었지만 정화는 그녀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걸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그의 팔뚝에 아주 미세한 감촉이 닿았다. 차가운 코끝이었다. 짧고 조심스러운 접촉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순간이었고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다시 잃을까 봐 두려웠다. 무언가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보다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오후, 평온한 공기가 퍼져 있던 마당에서 작은 진전이 있었다. 보라는 매트리스에서 몇 발자국 벗어났다. 정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도 두지 않았다. 단지 벽의 무늬에 집중하는 척을 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느끼고 있었다. 산이는 천천히 방을 지나갔다. 익숙한 발소리, 조용한 존재감. 하리는 여전히 보라의 옆에서 등을 맞댄 채 쉬고 있었다. 그 모든 환경은 조용히 보라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허락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라는 한두 걸음을 내디뎠고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이웃집의 공사 소리였다. 낮고 거친 엔진 소리, 쇠사슬 부딪히는 금소금, 트레일러의 떨림. 그것은 아주 흔한 소리였고 일상적인 소음이었다. 하지만 보라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듯 바닥에 엎드렸다.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다시 초점을 잃었다. 아무 반응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산이는 다가와 고개를 갸웃거렸고 하리는 그녀의 어깨를 코로 건드렸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정화는 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았다. 그 소리는 그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다. 금속, 진동, 낮은 엔진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많았다. 무언가에 묶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큰 차량과 반복되는 소음 속에서 어린 개는 배웠을 것이다. 소리가 나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정화는 그 뒤로 수년간 사람들에게 개는 현재를 산다고 말해왔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산책,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날 그는 깨달았다. 어떤 개들은 과거에 산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반복되는 기억 속에 갇혀 있다. 그 기억은 소리로 되살아났고 그 순간 보라는 그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금속 소리가 사라지고 일상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보라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초점 없는 눈, 굳은 자세, 움직이지 않는 호흡. 정화는 매트리스 옆에 조용히 누웠다. 손도 대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숨결에 맞춰 숨을 쉬었다. 아이비가 예전에 그에게 해줬던 것처럼. 하리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가 자신이 아끼는 낡은 오리 인형을 물고 돌아왔다. 솜도 없고 날개도 한쪽뿐인 그 인형을 조심스럽게 보라의 발 옆에 내려놓고 물러났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보라의 발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인형이 반쯤 굴러갔다. 그녀의 꼬리도 아주 조금, 거의 보이지 않게 떨렸다. 작고 희미한 변화였다. 하지만 정화는 그것을 보며 자신의 가슴도 움직이는 걸 느꼈다. 만약 장난감에 반응할 수 있다면, 만약 다른 개의 호의에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세상에도 다시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며칠 후 정화는 보라에게 처음으로 리드줄을 걸었다. 평범한 아침, 해가 부드럽게 비추던 마당, 산이는 산책이라는 단어에 이미 들뜬 상태였다. 하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정화는 조심스럽게 보라에게 하네스를 씌웠다. 그녀의 몸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마당 문까지 가는 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산이는 앞서가며 마치 길을 확인하는 듯했고 하리는 보라 옆에 붙어 천천히 걸었다. 보라는 인형처럼 움직였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대신 정화는 다시 바닥에 앉았다. 한 남자와 두 마리 개, 그리고 한 마리의 두려움으로 굳은 개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보라는 결국 한 걸음씩 나아갔다. 머리는 여전히 낮고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지만 발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길모퉁이를 돌자 쓰레기차가 나타났다. 낮은 디젤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컨테이너가 흔들리는 소리. 보라는 다시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다시 멀어졌다. 정화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그녀를 잡지 않았고 입은 말을 삼켰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갔고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직 함께 있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천천히 한 블럭, 또 한 블럭을 걸어갔다. 작은 공원 입구까지 도착했을 때 보라는 또 멈췄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닌 망설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공기를 맞고 하리가 다녀간 나무 아래까지 세 걸음을 걸어갔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다. 그것이 다였다. 그러나 그 세 걸음은 정환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언젠가 그녀가 누군가의 손길을 향해 스스로 다가갈지도 모른다고. 며칠이 흘렀다. 정확한 날짜를 세지 않기로 한 뒤부터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상태처럼 느껴졌다. 보라는 여전히 매트리스 근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방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정화는 더 이상 하루의 진전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날은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전이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보라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쉽게 사라졌으며 여전히 소리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완전히 꺼져 있지는 않았다.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아주 희미하게 세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화는 보호소 계정에 보라의 모습을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다. 격한 변화는 없었다. 문턱에 앉아있는 모습, 매트리스 위에서 두 마리의 개 사이에 누워있는 모습, 공원 가장자리에서 멈춰 선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 짧은 영상과 흔들린 사진들이었다. 사람들은 꼬리를 흔드는 개보다 보라의 눈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 눈은 기쁨도 공격성도 아니었다. 그저 멀리 떠있는 눈이었다. 댓글에는 조용한 반응들이 쌓였다. 저 눈은 뭔가를 겪은 눈이다. 저 아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저렇게 가만히 있는 개는 처음 본다. 그중 한 메시지가 정환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다. 이름은 태인.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이용한 치료 수업을 한다고 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그의 일이었다. 그는 보라를 보고 바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괜찮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도 걸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1시간 정도 같은 방에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정화는 답장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보라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직도 두려웠다. 누군가의 기대가 그녀를 다시 무너뜨릴까 봐, 혹은 그 반대가 될까 봐. 하지만 태인의 메시지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조건도 약속도 없었다. 정화는 짧게 답했다. 와도 된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달라고의 태인이 왔을 때 산이는 평소처럼 먼저 반응했다. 낯선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성격답게 존재를 받아들였다. 하리는 잠시 냄새를 확인한 뒤 별다른 긴장 없이 자리를 잡았다. 보라는 거실과
복도의 경계에 머물렀다. 몸의 절반은 안쪽에, 절반은 바깥에 둔 상태였다. 그 위치는 요즘 보라가 선택한 안전지대였다. 완전히 숨지도 완전히 나오지도 않는 자리에 태희는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앉았다. 보라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고 손에 들고 온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산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산이는 자신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태희는 연필로 선을 옮기며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다. 그 말들은 정환에게도 보라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공간에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하리는 시간이 지나자 태인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에 하리를 옮겼다. 보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은 여전했지만 눈은 비어있지 않았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에 귀가 미세하게 반응했고 소리가 멈추면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왔다. 그 시간은 길었고 누구도 그 길이를 측정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라를 부르지 않았고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같은 방에 있는 시간이 쌓였다. 마침내 태인이 스케치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을 때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연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보라는 즉각 사라지지 않았다. 이전 같았으면 그 순간 몸이 굳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연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한 걸음을 옮겼다. 그 다음 한 걸음. 연필 가까이에 다가간 뒤 냄새를 인식했다. 그리고 태인의 신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모든 과정은 짧았지만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태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도, 시선도, 말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보라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보라는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돌아간 뒤에도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완전히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태희는 문 앞에서 정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언젠가 다시 선택해준다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오문이 닫힌 뒤 정환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다. 그동안은 아무도 보라를 원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였다. 누군가가 보라를 원한다면 그것이 그녀에게 너무 빠른 일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아직 보라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보라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잠자리에 들었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주변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환은 알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었다. 보라는 처음으로 낯선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 며칠 뒤 태희는 다시 왔다. 이번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보라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이 방문들이 반복되며 정환의 일상도 조금씩 바뀌었다. 그는 보라를 지키는 사람에서 보라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환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앉았다. 그날은 구조 요청이 있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자책이 몸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을 힘도 없었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다. 그때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조용한 발소리, 멈춤, 그리고 가까워지는 존재감. 보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환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잠시 후 그의 가슴에 몸을 붙였다. 떨림은 없었다. 급함도 없었다. 그저 무게와 숨이었다. 정환은 그 순간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예전의 아이비처럼 보라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보라는 가장 망가진 개가 아니었다.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였다.
부서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숨 쉬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밤, 정화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며칠 후, 보라는 다시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평소처럼 산이와 하리가 함께였고, 정화는 여전히 리드줄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보라는 예전보다 한 걸음 정도 빠르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높았다. 정화는 그 속도를 존중했다. 공원 근처까지 갔고 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풀냄새를 맡았다. 그 세 걸음이 반복되었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인의 집으로 첫 이동을 시도하기로 했다. 입양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다. 정화는 차량 뒷좌석에 보라의 이동장을 준비했다. 그 안에는 보라가 익숙해진 이불과 장난감, 하리의 냄새가 배어있는 담요가 함께 있었다. 보라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이동장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고 고개를 숙여 안정을 취했다. 정화는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다고 느꼈다. 처음 보호소에서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이웃집에서 디젤 차량이 시동을 걸었다. 철제 연결고리가 흔들리며 금소금이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전에도 보라를 무너뜨렸던 소리였다. 정화는 바로 반응했다. 차량의 문을 닫기 전이었고 보라는 이미 이동장 문 사이의 틈으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급히 뒷문을 열었지만 보라는 이미 리드줄 끝까지 튕겨나간 상태였다. 그녀의 눈은 다시 비어 있었고 몸은 격하게 떨렸다. 하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리드줄을 끊고 도로로 향했다. 정화는 하리를 말릴 틈도 없이 따라붙었다. 도로 한가운데 보라는 멈춰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에 눌린 듯 굳어 있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정화는 보라에게 다가가며 하리가 앞을 막고 짖는 모습을 보았다.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다. 하리는 차량 앞에서 방향을 틀어 보라 쪽으로 몸을 옮겼고 정화는 그 사이 보라를 끌어안았다. 보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반항도 없었다. 단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화는 그녀를 안은 채 차량으로 돌아왔고 하리는 주변을 돌며 계속해서 긴장을 풀지 못했다. 하리는 보라를 지키려는 듯했다. 하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라의 곁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할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거실에 모두 누워 있었다. 보라는 정환의 무릎 근처에서 눈을 감고 있었고 하리는 그녀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환은 조용히 숨을 쉬며 그날 도로 위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 아이는 입양이 안 될지도 몰라. 그 말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두려움이었다. 그 말을 뱉은 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 말이 싫은지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태희는 여느 때처럼 찾아왔다. 커피 한 잔과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정화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의 순간, 보라의 무너짐, 하리의 반응, 자신이 느낀 절망까지. 그는 결국 작게 말했다. 이 아이는 입양이 안 될지도 몰라. 그 말이 방 안에 남아 있었고 태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 아이를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입양은 입양이지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 보라가 완전히 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식. 차량 이동 자체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두 개의 안전한 지점 사이를 잇는 다리로 만드는 것.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릴 것이다. 하지만 그게 보라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었다. 정화는 그 제안에 처음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걔는 한 집, 한 사람,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방식은 혼란을 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키우면 개가 불안정해진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되었다. 사람들의 기대와 현실은 늘 일치하지 않는다. 보라는 기준에 맞춰 사는 개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준이 보라에게 맞춰져야 했다. 며칠 뒤, 정화는 새벽 늦게 구조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불이 꺼져 있고 개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그는 피로에 눌려 부엌 바닥에 앉았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보라가 다가왔다. 말없이 가까이 왔고 가슴에 몸을 붙였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는 떨리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저 정한의 숨결에 맞춰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을 받아들였다. 보라는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연민이 아니라 공감으로 존재했다. 그날 밤 이후 정화는 보라에게 묻지 않았다. 무엇이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그는 그저 매일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태인과 함께 조심스럽게 새로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차량 이동은 천천히, 공간 이동은 더 천천히. 어떤 날은 다시 무너졌고 어떤 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날도 생겼고 스스로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시간도 늘어났다. 보라의 삶은 조금씩 아주 느리게 변하고 있었다. 더는 누군가를 무서워하기만 하던 개가 아니었다. 아직 낯선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닫힌 존재는 아니었다. 그녀는 두 사람, 두 공간,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화는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언젠가 떠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가 어디에 있든 괜찮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바람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보라가 두 공간을 오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태인의 작업실에서 처음으로 외부인이 있는 수업에 동석하게 되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별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평소처럼 조용히 그의 공간에 들른 날이었다. 태인은 보라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도 여전히 방구석,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눈은 반쯤 감긴 상태였지만 그의 손놀림을 따라가는 시선은 여전했다. 정화는 그 공간을 두고 보라의 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녀를 그 자리에서 내쫓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곳을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한 위치로 여기는 듯 했다. 그날 수업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말이 없고 시선을 피하며 손끝을 계속 만지작거리던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태인에게 몇 마디를 속삭였고 태인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특별한 지시도 제안도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도구들을 펼치고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아이는 처음엔 방 한가운데를 걷다가 한참을 벽 근처에 멈춰 서 있었다. 보라는 같은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눈은 열려 있었고 아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아이는 천천히 벽 쪽으로 다가갔다. 완전히 보라 옆은 아니었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소리도 접촉도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났고 아이의 어깨는 조금 내려갔다. 숨소리가 아주 약간 부드러워졌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덜 거칠어졌다. 누구도 그 순간을 정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보라는 그 공간에서 존재하는 개가 되었다. 이전처럼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여전히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않았고 낯선 손길을 피했지만 그녀의 숨은 방 안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태희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수업이 끝날 때마다 조용히 보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녀 역시 이 공간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인사처럼 정환의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보라는 산이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걸음이었고
하리가 옆에서 방향을 이끌었다. 어느 날은 둘이 장난감 인형을 서로 물고 당기다 풀밭에 나란히 쓰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한 소리에는 무너졌다. 망치 소리, 금속 부딪힘, 갑작스러운 차량 후진음. 그러면 그녀는 마당에서 집 안으로 급히 들어와 구석에 몸을 숨겼다.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다시 나왔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스스로 그 공간에서 걸어 나왔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누구도 반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왔다. 그 반복은 짧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어느 저녁, 정화는 퇴근 후 태인의 집을 찾았다. 건물은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우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룻바닥에서 발톱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보라가 달려왔다. 그녀는 빠르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걸어왔다. 꼬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흔들렸고 코는 연신 정환의 신발과 바지 끝을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정보를 정리한 듯 그녀는 다시 돌아서 태인이 앉아있는 소파 앞으로 가서 몸을 뉘었다. 태인의 다리에 등을 붙이고 앉아 고개를 돌려 정환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둘 다 그녀의 사람이란 걸 정환은 그 순간 그동안 꿈꿔왔던 입양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누군가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는 보내야 한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보라는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다. 둘 다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는 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두 공간을 오가며 두 가지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건 혼란이 아니라 확장된 삶이었다. 보라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특정한 상황에서는 얼어붙었고 특정한 감정에는 침묵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람의 숨결, 타인의 움직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그녀는 그것들을 견디는 중이었고 가끔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했다. 정화는 요즘 자주 생각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보라 같은 개를 부담스럽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안다. 그런 개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걸. 보라는 누군가가 시간을 투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를 놓쳤다면 그건 단지 한 마리의 개를 놓친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을 것이다. 태인은 그날 밤 조용히 스케치북을 펼쳤다. 정환이 물었다. 오늘은 뭐 그릴 거예요? 태인은 웃으며 말했다. 보라요. 이제는 조금 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라는 태인의 다리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환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이곳에 속해 있다. 어쩌면 이제는 두 곳 모두가 그녀의 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이양은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보라 같은 개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평범할 필요는 없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차량 라디오를 끄고 손으로 보라의 담요를 한번 매만졌다. 그 안에는 보라의 털이 섞여 있었고 하리의 냄새도 묻어 있었다. 그 냄새는 낯설지 않았다. 가족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갑작스레 날씨가 바뀌었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천둥이 쾅 하고 울렸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었다. 비는 잠시 사이에 억수같이 쏟아졌고 번개가 방 안을 하얗게 물들였다. 정화는 창문을 닫으려 거실로 나왔다가 그제야 깨달았다. 보라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처럼 그의 뒤를 따랐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 정화는 곧장 집 안을 뒤졌다. 욕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 세탁기와 벽 사이 겨우 몸 하나 들어갈 틈에 보라가 끼어 있었다. 완전히 밀착된 상태로 코와 눈 일부만 보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짧고 가빴고 공기를 삼키는 듯 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욕실 안으로 들어와 가능한 만큼 가까이 누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함께 숨을 쉬었다. 산이는 욕실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정화는 복도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들 모두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겪었던 사고가 떠올랐다. 전조등, 경적, 금속 찢어지는 소리, 그날의 냄새까지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몸은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에 정화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세 마리의 개와 자신이 같은 공간, 같은 두려움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누구도 강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무서움을 버티고 있었다. 전기가 깜빡였고 다시 안정되었다. 천둥은 점차 멀어졌고 빗소리도 잦아들었다. 숨소리가 조금씩 길어졌다. 진정된 리듬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태인이었다. 그는 동네를 벗어나자마자 폭우를 만났다고 했다. 다친 곳은 없었고 개들은 괜찮은지 물었다. 그리고 메시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라가 10%라도 준비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위탁이 아니라 정식 입양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녀가 괜찮다면요의 정화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준비가 안 된 건 보라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놓기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시작해봐요. 일주일 후 보라는 처음으로 정식 이동을 했다. 이전처럼 하룻밤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의 일상을 시도하는 첫날이었다. 정화는 보라가 익숙한 이불과 장난감, 간식 그릇, 그리고 하리의 담요를 함께 챙겼다. 차량 안의 구조는 똑같이 유지되었다. 이동장은 동일한 방향으로 놓였고 안전벨트 위치도 변하지 않았다. 산이와 하리 역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 보라는 차까지 걸어갔다. 주저했지만 이동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눈을 들어 정환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이전과는 달랐다. 도망치고 싶은 눈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다. 정환은 그 눈빛을 받은 채 문을 닫았다. 그러나 출발 직전 길 건너편에서 디젤 트럭이 시동을 걸었다. 철제 사슬이 흔들리고 트레일러의 금속음이 공기를 갈랐다. 차량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환이 뒷문을 열었을 땐 이미 늦었다. 보라는 이동장 문을 밀어내고 리드줄을 끝까지 당긴 채 튀어나와 있었다. 눈은 다시 멀리 떠 있었고 그녀의 몸은 공포에 휩싸여 흔들리고 있었다. 하리는 이동장을 박차고 뛰어들었고 차량 전체가 흔들렸다. 정환은 리드줄을 부여잡았지만 미끄러졌다. 보라는 차도 가운데에 얼어붙어 있었고 차량이 코너를 돌며 나타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리가 보라 앞을 막아섰다. 지짐이 울렸고 차량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정환은 하리의 리드줄을 강하게 붙잡은 채 보라에게 달려갔다. 보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도 한복판, 전조등 아래에서 굳어 있었다. 정환은 그녀를 안아 올렸고 그녀는 그 품 안에서 아무 저항도 없이 힘없이 안겨 있었다. 다시 차량 안으로 돌아왔을 때 세 개의 숨소리가 제각각 떨리고 있었다. 보라는 진정되지 않았고 하리는 조용히 보라 주위를 돌았다. 하리의 눈빛에는 질문이 없었다. 그저 보호 본능이 전부였다. 그날 밤 내 식구는 거실 바닥에 함께 누웠다. 정환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보라는 그의 무릎에 얼굴을 얹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정환은 작게 중얼거렸다. 입양은 어려울지도 몰라. 이 스스로 그 말이 싫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문장을 꺼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태희는 커피와 스케치북을 들고 다시 왔다. 그는 정환이 어젯밤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앉았다. 정환은 조용히 말했다. 도로 한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없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입양은 무리일지도 모른다고 태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를 기존의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정환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아이가 집이라고 느끼는 방식이 기존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는 계획을 다시 꺼냈다. 입양은 하되 생활은 공동으로 이어가는 방식. 정환의 집과 자신의 공간을 보라가 오가며 살아가고 이동 자체가 공포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 인식되도록 반복을 통한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 그는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환은 처음엔 여전히 주저했다. 반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걔는 한 집에서 살아야 해. 혼란스러울 거야. 그건 책임 회피야. 그런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보라는 지금 그들의 대화를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겼고 귀는 그쪽을 향해 있었다. 정환은 그 조용한 귀에 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보라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조용한 동의와 함께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익숙해졌다. 정환의 집에서는 여전히 하리와 함께 마당을 달렸고 산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지쳐 풀밭에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다. 번갈아 물고 다니던 오리 인형은 어느새 털이 다 빠지고 날개도 하나뿐이었지만 둘 사이의 놀이에서 빠지지 않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어떤 날은 정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보면 보라가 하리의 등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표정에는 예전에 얼어붙은 그림자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공포는 존재했다. 공사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같은 특정한 자극은 보라를 다시 움츠리게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익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소리가 사라지면 그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혼자가 아닌 상태였다. 정환은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꼈다. 과거에는 공포가 그녀를 삼켰다면 이제는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 태인의 공간에서는 또 다른 보라가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조용했지만 더욱 깊게 공간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환의 집에서는 마당과 방 사이를 오갔다면 태인의 작업실에서는 늘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봤다. 병모서리, 조명이 직접 닿지 않는 구석. 그곳은 보라만의 공간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불러내지 않았고 그녀도 굳이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는 확실했다. 한 번은 청소년 대상의 미술치료 세션에서 한 아이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소매를 잡아당기며 방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다. 태희는 늘 그렇듯 조용히 도구를 준비하고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펼쳤다. 다른 학생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아이는 방 안을 계속 맴돌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라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보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앉은 자세 그대로 고개만 살짝 들어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그녀와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보라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연필도 들지 않았고 색칠도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숨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고 어깨가 약간 내려갔다. 보라도 같은 호흡으로 숨을 쉬었다.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태희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보라 덕분에 처음으로 이 친구가 자리에 앉았어요. 정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쌓여서 말보다 숨이 먼저 나왔다. 보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누군가의 존재를 허용하고 그 안에서 함께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태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다. 오늘도 보라 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옆에 앉았어요. 보라가 없었으면 안 들어왔을 친구예요. 보라는 점점 그 공간에서 치료의 개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화는 그런 표현이 어색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돕겠다고 존재하는 개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고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집 앞에서 오랜만에 보라가 직접 뛰어나오는 모습을 봤다. 하리가 먼저 문 앞에 도착했고 뒤이어 보라가 뛰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하지 못할 장면이었다. 그 둘은 마당을 돌다가 정한 발밑에서 멈췄다. 보라는 코를 들고 그의 바지를 살짝 확인했다. 정화는 그날따라 조금 늦게 귀가한 터였다. 그녀는 그 냄새로 무언가를 확인하듯 움직였고 그 뒤에 바로 하리에게 돌아갔다. 정화는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보라가 그를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감각. 이전에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의지하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기쁨이자 약간의 외로움이었다. 이 며칠 뒤 정화는 태인의 작업실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을 따라 걸어나와 정환에게 다가왔다. 빠르지도 않았고 더 이상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정환의 신발, 바지 끝, 손목까지 차례로 확인하더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엔 태인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등을 그에게 붙이고 앉은 채 고개는 다시 정환을 향했다. 그 모습은 어떤 선택도 강요받지 않은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둘 다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태희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정환도 고개를 숙였다. 보라는 이제 한 공간에서 둘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정환은 그날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의 해피엔딩이겠지. 그 말은 다짐도 마무리도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임이었다. 보라는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떤 날은 소리에 무너졌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시선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면서도 다시 돌아왔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걷고 다시 사람 곁으로 갔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면서 두 공간을 오가는 생활은 자연스러워졌다. 보라는 이동장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고 낯선 공간에서도 이전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동 자체가 더 이상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결이 되었다. 정환은 차량 안에서 그녀가 이불에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끔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보라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 조용히 옆에 있는 존재. 말없이 삶을 견디는 존재. 아주 천천히 자신만의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였다. 그 자체로 충분했다. 몇 달이 흘렀다. 보라는 여전히 두 집을 오갔고 이동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정환의 SUV 뒷좌석에는 늘 그녀만의 이불과 장난감, 하리의 담요가 실려 있었다. 보라는 차량에 오를 때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차량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누워 이동장 안에서 머리를 감췄고 정환이 라디오를 끄면 그 조용함 속에서 숨을 골랐다. 태인의 집에 도착하면 보라는 조금 느리게 내렸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문턱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건물 입구를 확인했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 그의 작업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기엔 그녀의 침대가 있었다. 등 뒤 벽에 기대어 놓인 매트 위,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 문과 창문을 모두 볼 수 있는 위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곳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있었다. 누군가는 손가락을 물어뜯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만 두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태희는 늘 그렇듯 말 없이 연필을 움직였고 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어떤 날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또 어떤 날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그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공간을 감쌌다. 그 고요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들어왔다. 그는 강박적으로 손목을 비비며 방 안을 세 바퀴 돌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벽 쪽으로 걸어가 보라가 누운 자리를 보고 멈췄다. 보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소년은 그녀 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았다. 그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고 두 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등을 벽에 기댔다. 몇 분 후 그는 펜을 들었다. 그날 이후 그 소년은 매 수업마다 가장 먼저 도착했다. 보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사람들을 움직였다. 그 어떤 소리보다 조용했고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다. 태희는 그런 보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누구보다 많은 걸 이해해요. 말 없이 말하는 법을 아는 아이니까요. 정환의 집에서는 여전히 하리와 산이 그리고 보라가 함께 생활했다. 산이는 나이가 들며 천천히 움직였고 하리는 여전히 활달했다. 보라는 둘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정환은 하리가 가지고 놀던 오리 인형을 물고 오는 보라를 봤다. 그 인형은 이제 털도 거의 남지 않았고 몸통이 반으로 접혀 있었다. 하지만 보라는 그것을 하리 앞에 놓았다. 하리는 잠시 멈췄다가 인형을 물고 다시 보라 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둘은 번갈아 인형을 당기며 풀밭 위에서 놀았다. 정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치우겠지. 어느 저녁 정환은 일정을 마치고 태인의 작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보라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빠르게 오지 않았고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그의 신발, 바지 끝, 손목까지 냄새를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엔 자기 자리로 가지 않고 태인이 앉은 소파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보라는 그의 무릎 옆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정환은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느 한 사람의 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에 뿌리내린 존재였다. 그날 밤 태희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작업 마치고 보라가 내 옆에 와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천둥이 치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정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밤 이후 보라는 천둥이 와도 숨지 않았다. 귀를 젖히고 잠시 몸을 움츠릴 뿐 이불 아래나 벽 뒤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리에 예민했지만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보라는 정환의 집에서 방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앉았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정환은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밖을 향해 코를 들이켰고 몇 초간 머물다가 돌아섰다. 그는 그 짧은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 도망치려는 몸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다. 보라는 여전히 특별한 개였다. 하지만 이제 그 특별함은 걱정이 아닌 자랑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서운 개, 다친 개라고 부르지 않았다. 태희는 그녀를 공감하는 개라고 불렀고 정환은 그저 우리 보라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작업실에서 보라가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어른들도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녀는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숨을 고르게 했다. 가끔 태희는 보라의 모습을 찍은 짧은 영상을 올렸다. 어떤 날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장면, 어떤 날은 바닥에 누워 코를 살짝 움직이는 모습. 그런 영상엔 항상 같은 댓글이 달렸다. 그 눈을 잊을 수 없어요? 이 아이는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위로가 될 수 있나요? 정환은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한 문장을 떠올렸다. 치유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보라는 고쳐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했고,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느렸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충분했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존재였다. 어느 가을 저녁, 정화는 태인의 작업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보라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보라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골랐다. 그는 가만히 손을 올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다. 태희는 안쪽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보라는 그 어떤 폭풍도 무너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정화는 길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세상에 단순한 구원은 없어. 하지만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또 다른 보라가 어딘가의 어두운 케이지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어쩌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그런 존재. 그렇기에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라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했다. 단순하지 않은 구조, 빠른 결말 없는 변화. 시간이 들고, 공간이 들고, 사람의 인내가 필요한 이야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라는 여전히 두 집을 오가고 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이제 그녀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개가 아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생명이다. 우리가 놓칠 뻔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느린 걸음, 그것이 보라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였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마리의 개에 대한 구조 기록이 아니라 상처받은 존재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담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느릴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함께 숨 쉬어주는 존재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조용히 구석에 숨어있는 생명들에게도 온전한 삶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기다림과 이해, 꾸준한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선과 공감이 또 다른 보라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작게나마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남은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감사드리며 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길 소망합니다.